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에 들어선 자영업자입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인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우시죠? 저는 그래도 코로나 사태 이전에 5호점까지 분점을 냈는데 아직까지 문을 닫는다는 지점은 없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5호점까지 낼 수 있었던 것도 운이 좋았었죠. 확장의 과정에서 저도 볼 꼴 못 볼 꼴 다 봤으니까요. 진짜 그놈의 돈이 뭔지 사람이 달라지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제 사춘기인 아이들까지 그 꼴 못 보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며 다시 되짚어보니 진짜 다사다난했네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때 막 태어난 지 두 돌 된 큰딸과 뱃속의 막내 아들까지 육아하며 살림하는 중이었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 집안일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다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도 다니다가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다녀보려고 했는데 아이가 너무 예민해 밤에 잠을 자주 깨고 아이를 남의 손에 맡겨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엄마는 제 고향에서 장사를 하시느라 아이를 돌봐줄 여력이 되지 않으셨고 가까이 사시는 시어머님은 절대 아이를 봐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죠. 자신의 인생을 손자보는데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요. 시어머니는 손주들보다는 아들밖에 모르시고 시아버님도 크게 목소리를 내는 분이 아니시다 보니 기세등등하신 분이셨죠. 처음 결혼할 때도 제가 대학이며 회사며 좀 처지는 걸로 엄청 꼬투리 잡으시면서 결혼을 탐탁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 아니면 죽겠다며 난리를 쳐서 결혼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신혼집도 시댁에서 10분 거리에 얻지 않으면 집 사는데 돈 안 주신다고 하셔서 남편이 그건 양보하자고 달래 그렇게 했는데 수시로 신혼집에 오시는 그런 시어머님이셨습니다. 주말에 남편과 데이트라도 하려면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요. 그나마도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남편도 승진을 위한다며 매일 회식을 하느라 바빠 데이트에 대자도 못 꺼내는 상황이었죠. 그런 지경이니 그냥 부부라서 아침 저녁으로 얼굴 보는 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크고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나 오전에 취미생활이나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 저를 시어머님은 못마땅해 하셨지만 남편이 이제 겨우 한숨 돌리는데 좀 내버려 두세요. 애들 학교 다니면 저러고 싶어도 못 그래요. 하면서 제 편을 들어줘 어쩔 수 없이 두시긴 했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한가할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릴 적부터 장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5살 때쯤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시고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쉬지 않고 일을 하셨죠. 다행히도 엄마는 특별한 소스를 개발하시면서 장사는 잘 됐습니다. 방학 되면 저도 돕기도 했는데 그 지역에서 맛집으로 소문이나 손님들이 줄까지 서서 드셨거든요. 그 바람에 항상 바빴죠. 대학 다니면서는 아르바이트하며 학교 다니라 바빴고 취업을 하고서는 일 다니느라 바빴으니까요. 엄마가 용돈을 보내주셨지만 저는 그 돈을 쓰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 선에서 생활비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엄마가 보내주신 돈은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나중에 쓸 때가 있겠거니 했죠. 결국엔 시집 갈 때 요긴하게 쓰긴 썼습니다. 엄마는 더 해주신다고 했지만 저는 무슨 고집인지 제가 모은 돈에서 해결하겠다고 그 이상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저의 친정이 어려운 줄 알더라고요. 엄마가 하시는 식당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고 쉬시는 날에만 가다 보니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줄도 몰랐겠죠. 큰애가 태어나고 엄마가 산후조리 하라고 300만 원을 주셨을 때는 어머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야? 아무리 외동딸이어도 힘들게 장사하시면서 뭘 그렇게까지 하신대? 라며 놀라더라고요. 저희 엄마 이미 그때 주거 건물 3채 사셔서 세도 받고 계셨고 땅이며 오피스텔 여러 개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 건 몰랐거든요.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하기도 했고
굳이 말할 필요도 못 느끼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에게 말을 전해 들으신 시어머니가 그런 거 생색내면서 보내고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얹혀 사신다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좀 그래. 손해를 안 보려고 하잖아. 라고 하시는데 훅하니 올라오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왜 남편한테 얹혀 살아요?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면 땅이 얼만데 얹혀 살아도 제가 살죠. 재우 씨가 아무리 벌고 어머님, 아버님 가지신 것까지 다 합쳐도 저희 엄마가 더 많으세요. 라며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래, 그래라. 그런 재력이 있으면 왜 여태 숨겼니? 라며 비웃더니 가시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괜히 말했다 싶어 아차했던 터라 그냥 그렇게 가시게 뒀습니다. 그런데 제 입이 방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 엄마 가게가 매출이 어떤지 알아보셨고 남편에게도 알리셨나 봐요. 남편이 어머니 가게가 그렇게 잘 돼? 어머님 그렇게 재산이 있으신 거 왜 말 안 했어? 라며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돈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면서 그런 걸 이야기해야 돼? 그리고 물어본 적도 없잖아. 한번 가서 일 도울 것도 아니면서 그게 왜 중요해? 내 재산 아니고 우리 엄마 재산이잖아. 나랑 상관없는 돈이야. 어머님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신세 질까봐 걱정하시기에 걱정 마시라고 말했을 뿐이야. 라며 선을 그었더니 별말 없이 누가 뭐래? 그냥 몰랐던 거니까 놀라서 그러지. 하고는 말더라고요. 그렇게 수습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자란 집에서 계속 살고 계셨고 계속 그 가게에서 장사를 하신다는 건 변함이 없었으니 저도 크게 달라질 것 없이 지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저는 엄마의 재산과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가게도 제가 물려받을 이유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장사하시는 엄마를 보고 자랐고 곁에서 돕기만 했는데도 너무 힘든 일이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결혼한 것도 있었죠. 시어머니의 그 생색을 받아낸 것도 좋은 직장 다니는 아들 잘난 줄만 알고 사시는 거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집을 구할 때 말고는 남편은 어쨌거나 제 편을 들어주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그 진심을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다 참아졌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일에만 관심이 많던 시기였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어느 날부터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는 둥, 요즘은 정년까지 회사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다는 둥, 몰랐는데 자기가 회사라는 조직이랑 안 맞는다는 둥, 이러저러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런가 싶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힘들다 하니 보약해다 먹이고 개인 시간 보내라고 주말에 약속 잡아도 별말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들에게만 신경 썼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드나드시고 오라고 성하시더니 조용하신 게 이상하다 싶었지만 성가시지 않으니 또 그것도 그러려니 했죠. 진짜 눈치가 없죠.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는 게 맞는 표현 같네요. 제가 생각이 없으니 제 주변도 그렇게 정리되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사를 끝낼 시간이라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4시 정도면 장사 접고 재료 준비하시고 6, 7시면 집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으시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1시간 뒤쯤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어디 갔었어? 전화 안 받으셔서 놀랬네. 했더니 사부인하고 최서방 와서 저녁 먹었어. 몰랐니? 하시는 겁니다. 최서방이? 어머니랑? 왜? 라고 했더니 그냥 드라이브 나왔다가 내 생각이 나서 왔다는데 여기까지 무슨 드라이브니? 얼마 전에 옆에 부동산 장씨 알지? 거기에 전화해서 우리 가게랑 나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다더니 확인차 온 건가? 라고 하는데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더라고요. 누가 그런 걸 물어? 장씨 아저씨가 그래? 라고 물었더니 그래 어떤 여자가 전화해서 먼 친척인데 같이 장사할 거라고 가게 세는 어떤지 장사 되는 건 어떤지 가진 부동산은 얼마나 되는지 꼬치꼬치 묻더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2호점 드디어 내는 거냐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그랬지. 그런데 오늘 와서 하는 소리가 너희가 내려와서 도우면서 가게 브랜드화 시켜보자면서 생각해보라던데. 너희 시어머니도 투자한다고. 그래서 너도 아는 줄 알았지. 라는데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엄마, 절대 안 한다고 하고 생각 없다고 해. 나는 얘기도 못 들었어. 투자는 무슨? 엄마 안 돼. 절대 안 돼. 라며 신신당부를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은근히 눈치를 보더니 오늘 어머님한테 갔었어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었어. 난 반대야. 장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지금도 엄마는 일이 많아. 괜히 일 키우지 마. 당신 애들 교육은 신경 쓰는 거야? 거기서 애들을 어떻게 키워? 어머니 나 졸업한 대학 매번 깎아내리시잖아. 나 그 동네에서는 나름 잘했어. 그래도 그만큼이야. 지금은 그때보다 더 치열해. 나중에 애들 대학 못 보내면 누구 탓할 거야? 라며 화를 냈죠. 그러자 여보, 나도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다니면 그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젠 세상이 바뀌었어. 부모가 재력이 있으면 어떻게든 자식은 성공시킬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선 자기 사업이 있어야지. 내가 아무리 승진해서 정년 퇴임해도 중산층이야. 그런데 아이템 좋은 걸로 창업하면 우리 애들 사장님 자녀들 만드는 거야. 어머님 장사하시는 거 우리한테는 기회야.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이 틀린 것 같진 않았지만 괜히 엄마가 일평생 읽어놓으신 일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남편은 며칠을 절 설득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계획은 엄마 밑에서 장사를 1년 정도 배우고 2호점을 내고 그것을 시작으로 프랜차이즈화해서 엄마의 식당을 브랜드화 하겠다는 겁니다. 재료 수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주변 농지를 알아보고 직거래 농장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확장하면 밀키트 판매도 할 수 있다며 설득을 하더라고요. 엄마도 점차 일손을 덜고 카운터만 보시면서 여유롭게 지내실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면서 장황하게 늘어놓았죠. 그래도 탐탁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달린 전제가 엄마의 투자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굳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말대로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우리 엄마는 일평생 일구신 생업을 망쳐야 하는 건데 투자까지 강제로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말대로 당신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모험이야. 그런데 확실하지도 않은 사업 계획에 그걸 다 걸라곤 할 수 없어. 다시 이야기하지만 엄마 재산은 나랑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럼 내가 1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을 할게. 그리고 어머님 투자도 없던 일로 하고 내가 해볼게. 라며 설득을 하더라고요. 무임금인 건 당연하지. 당신이 배우러 가는 건데. 그리고 엄마 투자는 당연히 없이 해야 하는데 선심 쓰는 것처럼 굴지 마. 난 그래도 탐탁치 않아. 당신이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해? 가족 생각은 하고 말하는 거지? 라며 따졌더니 당신은 꼭 내가 안 되는 일에 이러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당신 좀 가졌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당신만 좋다고 하면 해보시겠대. 자식이라고 당신밖에 없는데 그 정도 투자도 못 해주시냐? 우리 엄마도 투자하신다잖아. 당신 왜 그래? 라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이랑 어머니가 우리 엄마 재력 보고 달라지니까 그것도 웃긴데 장사한다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그게 기회야? 너무 얄팍한 수라고 생각 안 드니? 결국 당신 성공할 때까지 음식을 하는 건 우리 엄마라는 이야기 아니야? 난 우리 엄마 고생하는 거 이제 그만 봐야겠다 싶었는데 사이 때문에 다시 고생하시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지금도 우리 엄마 안정적이잖아. 라며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만 종종거리고 음식을 해서 나르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은 무릎을 꿇더니 어머니한테 배우는 거라니까. 내가 가서 어머니 더 편해지시게 할게. 진짜 나 열심히 할 수 있어. 어머니가 오히려 더 좋다고 하실 수 있게 내가 열심히 할게. 라며 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어쨌거나 남편은 제가 더 형편이 어려운 집 딸인 줄 알고도 사랑하고
결혼에 극성인 시어머니 앞에서도 제 편을 들어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무릎까지 꿇을 정도로 간절한 마음인데 한번 믿어볼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종을 한 게 살던 집을 팔고 내려가 집을 사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고 남편 퇴직금과 시어머니가 약속하신 투자금으로 2호점을 여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농장 확보 문제는 프랜차이즈화 하는 과정에서 가입비로 해결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때 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엄마에게 의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시작한다는 것으로 타협이 된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엄마에게 전화를 해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엄마 생각은 어떤지 여쭈어 보았죠. 엄마는 남편이 이야기를 꺼내고 고민을 많이 해보셨는데 나쁜 것 같지 않다면서 한번 해보자 하시더라고요. 주말마다 내려가 지낼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엄마 집과 가게와도 멀지 않으면서 아이들 학교나 유치원, 학원들이 멀지 않은 곳이어야 하다 보니 조건에 맞는 집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꼼꼼히 고르고 골라 살던 집과 평수도 비슷하면서 조건에 맞는 매물을 구했습니다. 그때부터 일은 빨리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사표를 냈고 이제 내려가면 자주 못 본다며 잠만 집에서 잤지 거의 시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댁에서 사는 기분이었죠. 마침내 이삿날이 되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차에 탈 때까지 따라 나오신 시어머님은 남편을 붙들고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성공해 보려고 처가살이 하러 간다니 마음이 그렇다. 힘들면 언제라도 그냥 와. 라면서 우시는데 누가 보면 제가 억지로 데려가는 줄 알겠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때라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만 지나면 되니 참자, 참자를 속으로 반복해 외치며 참았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남편은 엄마의 가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의욕에 넘쳐 엄마의 일을 적극적으로 돕더라고요. 엄마도 남편 덕에 일이 좀 더 수월하다면서 좋아하셨고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슬슬 체력의 한계가 느껴지는지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자기 바쁘더라고요. 적응하느라 그런 거겠지 했는데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하면서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 내가 쉽지 않다고 했잖아. 장사가 뭐 거저 돈 버는 줄 알아?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내려온 거야? 라고 하자. 그냥 응원해주면 안 돼? 나도 알아. 느끼고 있어. 그래도 나는 우리 가족 위해서 견디고 해낼 거야. 좀 맥 빠지는 소리 좀 하지 마. 라며 들어가 자더라고요. 안쓰러웠지만 본인이 선택한 일이니 짜증 없이 감당하길 바랐습니다. 제가 느슨하게 투정을 받아주면 은근히 엄마에게 전가하며 설렁설렁 할 것 같기도 했고요. 평소에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식당 일을 하려니 힘든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래서 더 매몰차게 이야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야 나태해지지 않고 일을 할 것 같아서요. 어찌됐든 남편은 힘들게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노하우를 익히고 있는지는 궁금했지만 저는 아이들이 서울로 돌아갔을 때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거에만 신경 쓰느라 가게 일은 내다보지도 않았고요. 시간은 흘러 약속했던 1년이 지났고 다른 건 익혔지만 소스는 익히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소스를 만드는 것에 아직은 미숙한 남편을 위해 조달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2호점을 냈습니다. 2호점은 엄마가 하시는 가게에서 40분 정도 걸린 거리에 새로 생긴 신도시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과는 20분 정도 거리였죠. 아무래도 지역 맛집이다 보니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긴 힘들었기도 했고요. 엄마가 하시는 가게보다 더 넓고 깨끗한 탓에 장사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도 엄마 가게는 그렇게 영향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잘 되나 싶어 마음이 놓이면서도 엄마가 전보다 소스 만드는 작업을 더 많이 하셔야 하니 그만큼 일이 늘어난 것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여기저기 아프신 곳이 많은데 일이 늘어나니 불만이 생겼죠. 또 상징성이라는 것 때문에 장사를 접지도 못하고 말이죠.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남편이 말한 것처럼 프랜차이즈로 빨리 만들어서 엄마는 좀 쉬시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엄마,
얼른 최서방한테 소스 비법 넘기고 그만 쉬어. 계약서는 썼지? 어차피 수익금 들어올 건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해. 라고 했더니 얘, 최서방 아직 멀었어. 그게 1년 한다고 바로 맛이 나니? 자꾸 들여다보고 해야 해. 종종거리고 월급도 없이 부려먹는 것 같아서 내가 소스는 해준다고 했는데 2호점 가본 손님이 소스 맛 빼고 다 별로라고 와서 이야기하더라. 단골 손님들은 그래서 꾸준히 이쪽으로 오는 것도 있다더라. 그래서 좀 더 들여다봐야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생각에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매일 장사가 어떻고 이제 좀 감을 잡겠다는 둥 하더니 엄마가 두 가게 일을 보시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수익은 자신이 다 가지고 오고요. 월급의 3배가 되는 돈을 내밀며 거들먹거리기나 하면서요. 엄마, 그럴 거면 2호점을 그냥 좀 미루지 그랬어. 힘들게 뭐하러 그렇게 다 해줘. 라며 투덜댔더니 얘, 너는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싫은 소리 좀 그만해. 남자가 그러다가 밖으로 도는 거야. 그래도 해본다고 애쓰는 사람한테 잘한다고 해야 기운이 나서 더 잘하려고 그러지. 부부가 왜 부부니? 서로 의지하면서 편들어주는 게 부부지. 1년 하고 그 정도 하는 것도 대단한 거야. 처음부터 그 정도 생각 안 하고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괜한 소리 마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말을 듣고 보니 틀린 말도 아니었죠. 남편이랑 웃으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오전에는 가게 일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만 제가 곁에 있어도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도 들었거든요. 일단 엄마 가게로 가서 다시 가게 일을 둘러봤습니다. 엄마랑 둘이 할 때도 있었던 일인데도 오랜만에 하려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3달 정도 엄마 가게 일을 보면서 일을 익힌 후에 남편에게 내가 오전에 나가서 가게 좀 볼게. 월급은 안 줘도 되고 당신 혼자 하느라 벅찬 거 생각을 못했어. 미안. 그동안 내가 좀 서운하게 했지? 미안해. 라고 했더니 정말? 당신 괜찮겠어? 나야 당신이 같이 해주면 좋지. 그런데 지금 직원들도 많아서 당신이 머쓱할 수도 있어. 라기에 괜찮아. 기존 직원들한테 방해 안 되게 할게. 엄마 가게도 왔다 갔다 할 거야. 반찬이나 이런 거는 때마다 달라지니까 소통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 엄마 가게에서 3개월 정도 둘러보고 했어. 라고 했더니 놀라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몰랐네. 고마워. 나야 고맙지. 안 그래도 막힐 때가 있긴 있었거든. 이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남편 가게에 나가 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2호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이상이 없었지만 둘러보니 엉망이더라고요. 바로 잡는데 시간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매출도 처음과는 다르게 떨어지고 있었고요. 홀 담당 직원이 유난히 살갑게 굴며 제가 하는 지시에 잘 따라주어 일은 수월하게 흘러갔습니다. 엄마 가게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긴 했지만 그래도 점차 가게가 모양을 갖추어 가더라고요. 그러자 매출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1호점이나 2호점이 별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도 점점 나왔죠. 남편은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신의 꿈에 더 가까이 가고 있었으니 좋기도 했겠죠. 엄마는 슬슬 소스 비법 넘기려고 준비를 시작하셨죠. 항상 토요일 장사 마치시고 소스 만들고 숙성고에 넣어 놓으시고는 월요일에 확인하고 저장고로 옮기시는데 직원들도 다 퇴근시키시고 혼자 하시거든요. 그때 남편이 가서 배우면 되는 거였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엄마는 더 많은 양의 소스 재료를 준비하고 기다리셨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질 않던 남편은 연락이 되질 않았고 엄마는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먼저 하신 거죠. 다 만들고 나니 그 양은 평소보다 더 많았을 거고요. 그걸 혼자 옮기시다가 넘어지셨는데 그게 사달이나 무릎을 못 펴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부랴부랴 아이들 태우고 엄마에게 가 나머지 소스들을 숙성고에 옮기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사부터 했습니다. 그동안 간신히 버티던 엄마의 무릎은 그 사고를 계기로 수술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으려고
제가 그렇게 아등바등 움직여 봤는데도 결국 그렇게 되어 너무 속상했습니다. 뒤늦게 연락이 되어 온 남편은 프랜차이즈 투자권 때문에 사람 좀 만나느라 연락이 안 됐어. 라며 머쓱한 얼굴로 나타났더라고요. 엄마는 2주 정도 입원을 하셔야 하는데 일단은 만들어 놓은 소스로 장사를 해보라 하시면서 끝까지 장사 걱정만 하시는데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와중에 그래도 어머님이 소스 넉넉히 만들어 놓으셔서 다행이다. 본점은 이모님들 계시니까 당신이 오고 가면 되겠다. 하며 웃더라고요. 웃겨? 좋아? 당신이 연락만 미리 해줬어도 엄마가 혼자 그 많은 걸 했겠어? 그런 미팅이 있었으면 미리 이야기해줘도 되잖아. 엄마 혼자 소스 만드시는 거 알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아니 그게 갑자기 연락이 되고 온 거라 나도 당황했지. 사업 설명회도 하기 전에 투자자가 나타난 거라 라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던 엄마는 아유 그만해. 무슨 중병도 아니고 나이 들어 다친 걸로 왜 너희가 싸워? 됐어. 이 김에 좀 쉬지 뭐. 소스 만드는 건 다시 배우면 돼. 큰일 앞뒀다는데 좋게 넘어가. 라며 말리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월요일에 가서 소스 확인하고 장사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재보고 우리도 좀 쉬어야겠다. 라며 웃는데 어이가 없었지만 엄마 앞에서 더 싸울 수도 없겠더라고요.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아이들 등교시키고 엄마한테 갔다가 엄마 가게에 들러 확인하고 남편 가게에 가고 하느라 바빴죠. 그리고 나면 아이들 하교시키고 간식 먹이고 학원 보내고 해야 했으니까요. 2호점 홀 직원이 사모님 그러다가 쓰러지세요. 여기는 저희가 해볼 테니까 하루 걸러 오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하지만 남편은 사업 설명회다 투자자 미팅이다 해서 가게를 비우다 보니 제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1호점, 2호점이 다 사장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재활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새 관절 생겨서 안 아프니 날아다니겠다며 웃으셨지만 그 말을 듣는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픈 건 저 때문이니까요. 저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시작한 장사 때문에 그렇게 몸이 망가진 거니까요. 그것도 모자라 사위 사업 뒷바라지까지 하시느라 쉬지도 못하시고 아프기까지 하시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 사이 소스는 떨어졌고 엄마가 복귀하시기까지 4일 정도 시간이 나서 휴가라고 붙이고 1호점과 2호점은 휴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3건의 계약을 했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음식 먹어본 사람들이 다 반응이 좋아. 이럴 때 장사 되는 것도 보여주면 좋은데 너무 아쉽다. 라며 엄마가 아픈 거에는 아랑곳 없이 구는데 정말 정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퇴원을 하신 엄마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오가면서 식사 준비해드리고 운동 삼아 산책도 시켜드리고 하느라 여전히 바빴습니다. 아이들 등교, 하교, 학원 픽업까지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쉬게 된 걸 아신 시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애들 얼굴 잊어버리겠다. 쉬는 김에 애들 데리고 와. 우리 아들 엄마 밥 좀 먹이게 하시더라고요. 서울 다녀온 지 한 달 정도 되어갈 때가 되기도 했고 엄마도 이제는 제법 혼자 움직이실 수 있어 가기로 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렇게 바쁘던 남편은 그때가 되니 바로 시간이 나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님은 아유 우리 아들 그런 시골에서 고생하느라 얼굴 상한 것 좀 봐. 힘들지? 어서 쉬어. 라며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더 바쁘고 살도 저는 4kg나 빠졌는데 그건 안 보이셨나 봐요. 그래도 가끔 보는 거니 참자 하고 참았습니다. 식사를 하고 아이들은 시아버지와 놀이터에 나가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있고 저는 커피를 마시자는 시어머님 이야기에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준비해 나가자 아유 우리 아들 팔자에도 없이 식당 일 하느라 얼굴 상한 거 봐라. 그 작은 식당 키워보겠다고 고군분투하느라 애쓰네. 라며 제 속을 긁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얼른 프랜차이즈인지 뭔지 해서 저희 엄마 쉬시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아, 그럼 소스는 내가 지금 배워도 언제 될 줄 알고 라며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우리 엄마가 그거 해야 해? 당신이 배우기로 했잖아. 우리 엄마 수술하고 얼마나 더 버틸지 몰라. 얼른 배워서 당신이 해. 라고 했더니 아니 1호점은 상징성이야. 본점이 문을 닫는데 누가 프랜차이즈를 해? 뭘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그러냐? 하는 겁니다. 날로? 누가 날로 먹어?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지금 당신 가게도 힘들어. 당신 지금 그 정도 매출 올리는 거 누구 덕인데? 우리 엄마랑 나 아니면 당신 지금 가게도 힘들잖아. 라며 눈을 흘겼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얘, 너 그거 좀 해줬다고 너의 신랑을 아주 잡는다. 우리 아들이 그런 식당에서 썩으래니? 얘는 그거 프랜차이즈 만들어서 사장님 노릇만 하면 될걸. 누구더러 배워라 마라 해. 그런 건 원래 아랫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아주 혼자 개고생이랑 개고생 다 하는 남편한테 너무한 거 아니니? 라며 남편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지금 이 사람 버는 수입 회사 다니면서는 만지지도 못하는 돈이에요. 그것만도 감지덕지 해야죠. 그래도 해보겠다고 해. 엄마도 저도 희생 감수하고 돕고 있는데 벌써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며 따지듯 이야기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그래 알았어. 나도 생각 좀 해볼 테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자. 뭐 나만 좋으라고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 엄마도 너무 걱정 마세요. 나 잘 지내. 라며 중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하고 계속 누군가와 톡을 주고받는데 그날따라 그게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집에서는 일 때문에 그런가 보다 싶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맥주 한잔 하고 먼저 잔다고 방에 들어간 남편이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벨소리가 나 들어가 보니 홀 매니저이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 때문인가 싶었죠. 홀 매니저가 사업 설명회나 프랜차이즈 점장님들하고 미팅 있을 때 비서처럼 동행하곤 했거든요. 여보세요? 매니저님, 사장님이 피곤하신지 주무세요. 급한 일이시면 깨울까요? 했더니 아니요,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쉬세요. 라며 급히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어 나가려다가 낮에 시댁에서 거슬리던 것이 궁금해지더군요. 핸드폰 패턴은 오래전부터 같은 것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아는지라 풀려고 했더니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다른 패턴으로 해보니 안 되는 게 수상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자는 남편의 손가락에 대고 잠금을 풀고는 최근 통화 목록부터 봤더니 거의 홀 매니저더라고요. 그리고 톡을 열었다가 저는 못 볼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홀 매니저와 남편은 오랜 기간 서로 하트를 보내며 자기라고 부르는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캡처를 다 떠서 제 핸드폰으로 발송을 해 놓았습니다. 천천히 톡 내용을 읽다가 저는 자는 남편 따귀를 때리고 깨우고 말았습니다. 홀 매니저가 자기야, 부인한테 잘 이야기했어? 그렇게 가버려서 난 마음이 너무 아팠어. 얼른 우리 사업 잘 돼서 떨거지들 떼어내고 우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보낸 톡에 조금만 기다려. 일 부려먹으려면 기죽은 척 해야 하니까 힘들다. 얼른 성공해서 당신 고생 안 시키고 놀러 다니고 싶다. 그땐 이 모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하게 해야지. 두고 봐라. 라고 답을 보냈더라고요. 우리 엄마와 저를 가게에 묶어놓고 사업한답시고 두 사람은 여기저기 데이트를 다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었던 거죠. 자다 말고 따귀를 맞고 일어난 남편은 당신 미쳤어? 정말 갈수록 왜 이래? 라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핸드폰을 던지고 너가 미친 거 아니고 뭐? 나랑 우리 엄마는 일 부려먹고 넌 놀러 다녀? 참나. 그래서 우리 엄마 쉬시게 하자고 한 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친 거야? 라고 하자 남편은 무릎을 꿇더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건 그냥 하는 얘기였지. 홀 매니저가 오빠 오빠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도 알잖아. 걔가 실실 웃으면서 사람 홀리는 거. 내가 거기에 맞춰준 거지. 진심 아니야.
라며 빌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내가 믿고 결혼해 살던 그 남자 맞나 싶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아프신데 바람 피우느라 나타나지도 않았던 일이 떠오르며 용서도 되지 않았고요. 날 밝으면 난 애들 데리고 엄마 집으로 갈 거야. 그리고 이혼 준비해. 당신 장사는 앞으로 당신이 알아서 해. 어디 혼자 한번 해봐. 간판은 떼고 장사해야 할 거야. 더러운 자식. 이라고 하고 아이들 방으로 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고 손만 부들거리다 날이 새더군요. 이혼은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에 소송은 꿈도 못 꾸고 순순히 합의를 하더라고요. 재산은 반으로 정확히 나눴고 아이들 양육비는 한 아이당 100만 원씩 200만 원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너무 분해하시면서 홀 매니저 머리채를 잡으시고 2호 전 간판 떼고 장사하라고 하셨죠. 상호도 바꾸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하셨고요. 저는 엄마께 장사 접고 좀 편하게 지내자고 했지만 엄마는 누구 좋으라고 장사를 접어? 우리가 접으면 저것들이 지들이 원조라며 우리 음식인 척하며 팔 건데 그렇게는 못한다. 그냥 이 김에 너가 배워. 금방 할 거야. 너는 어릴 적부터 보기도 했으니까. 저것들 아주 이 동네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하자. 라시며 저에게 소스의 비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메인 음식 소스, 나물 무치는 소스, 겉절이 소스 등등 배울 게 태산 같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오시는 손님들이 조금 맛이 바뀌나 싶더니 그대로다 하실 때면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꽤나 알려진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저희 식당 브랜드를 계열사로 런칭하고 싶다면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에 최 사장님과 사업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부에서 최종적으로 보시더니 맛이 너무 달라져서 접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 염치 불구하고 저희는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발 저희랑 진행해 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사람들처럼 막 급하게 점포를 늘리고 싶진 않아요. 재료 수급 문제도 그렇고 천천히 늘리고 싶은데 그게 사업성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니 그런 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겠지만 일단 강남 먹자골목에 스토리를 만들어 들어가고 거기서 입소문을 타면 점차 늘려가는 걸로 하는 건 어떠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그렇게 천천히 늘리는 건 좋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전 남편이 사업한다고 농장 알아볼 때 엄마가 알아본 것 중에 골라 재료 문제는 해결해 보자고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더라고요. 가게를 그냥 유지하는 것에 의미를 두다가 그렇게 사업이 되니까 또 욕심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을 시작으로 점포를 확장하기 시작해 그 다음은 부산, 대전, 대구까지 해서 5호점까지 늘렸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가 터졌고 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이 터지면서 일단 그 이상은 느리지 말자고 상의를 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만간 사장님들 모시고 사업 진행 상황 설명회를 가지고 내실을 다진 뒤 점포를 좀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전 남편은 어떤 상황이냐고요? 그쪽 가게는 저희가 이혼하고 6개월 뒤쯤 접었습니다. 엄마가 여기저기 소문을 내셨고 맛도 너무 없고 가게도 엉망이라 나중엔 가게 월세도 못 내서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가게를 접기 전 도저히 안 되겠는 했었는지 소스 만드는 토요일 저녁에 뻔뻔하게 찾아와 소스 원래 알려주기로 했던 거니까 알려줘. 그게 맞잖아. 그럼 다신 안 나타날게. 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고 눈이 돈다는 이야기가 무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스 비비고 있던 큰 주걱으로 뺨을 한 대 후려쳤습니다. 소스가 발라져 있어 주걱이 쩍 하고 잘 들러붙더라고요. 얼굴과 옷에 소스 범벅이 된 전 남편은 깜짝 놀라 발을 동동 구르더니 아씨 뭐야 너 이거 폭행이야 고소할 거야 라는데 가게에 들어오시다 들으신 엄마가 그래 고소해라 우리 돈 많다 내가 변호사를 얼마를 쓰든지 너 가만 안 둔다 어디라고 찾아와 아주 머리채 다 뽑히고 싶어 환장했어 너는 이 시간부로 이 동네에 내가 발을 못 붙이게 해주마 뒤따라다니며 네 인생 회방 놀란다 내가 하며 덤비시니 움찔하더니 아무리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하며 울먹거리더라고요. 가증스러웠죠. 엄마는 그런 전 남편에게 가서 빌어먹던지 뭐라든지 알게 뭐냐? 가서 너 잘하는 사업해. 여기 와서 이러지 말고.
너가 이 동네에서만 못 살 줄 알아? 그년이랑 어디 가서 살던지 내가 아주 따라다니면서 개망신을 주고 못 살게 하기 전에 꺼져! 라고 하시자 기세에 눌려서인지 도망치듯 가버리더라고요. 볼만하더라고요. 그 꼴로 주랭랑치는 모습이요. 그리고 얼마 뒤 전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 내 새끼 인생 망친 년 이라고 하기에 뭐? 년? 대개 아들 인생은 그 내연녀가 망쳤지 내가 망쳤어? 우리 엄마랑 나 이용해 먹으려다 잘못된 걸 누구를 탓을 해? 그 잘난 아들 다시 회사 들어가면 되겠네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홀 매니저한테도 상간녀 소송을 했죠. 2천만 원 받았고 그쪽 남편도 상간남 소송을 해서 둘이 아주 거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진 돈 제가 뻔히 아는데 아마 시어머니 돈까지 다 들어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양쪽이 모두 이혼을 하고 둘이 살림을 차린 것까지는 들었는데 전 남편이 아이들도 만나러 오지 않고 양육비도 안 보내는 상황이라 그 뒤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는 소스 만드느라 정신없어 그쪽 신경 쓸 여력도 없고요. 양육비는 좀 더 기다렸다가 소송하려고요. 못 받더라도 그렇게 기록이라도 남겨놔야 나중에 애들한테라도 못 들러붙게 할 것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안 될 일도 된다는 옛 어른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인간 어디 가서 또 남 탓하면서 신세한탄이나 하겠죠.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엄마가 도와주시고는 있지만 제가 성공해서 다 갚아드리고 효도할게요. 아이들도 잘 키우고요. 스스로 다잡아보려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점점 기운이 나네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신세한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